시간이 됐기 때문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에너지 AI 핵심 인재 양성 교육 연구단의 산학 세미나 어드밴스 과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너지기술연구원의 김보영 박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에너지 AI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일단 김보영 박사님께서 김보영 박사님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카이스트 아주 간략하게 잠시만요. 학생 여러분은 음소거 해주시고요. 김보영 박사님은 지금 카이스트 기계공학 전공을 하셨고요. 지금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자원정책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김보영 박사님을 먼저 환영을 하겠습니다. 김보영 박사님,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보영이고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보니까 학과가 아주 다양하네요. 예전에 제가 이 내용으로 기계공학과에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기계공학과 학생이 한 두 분 정도밖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세 분 2학년, 3학년, 4학년 한 명씩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요거 들으셨었나요? 제가 기계공학과에서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채팅으로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들은 적 있다 없다. 여기 지금 기계공학과 3학년 박상원 학생. 네, 맞아요. 그때 들었었죠? 그때 박진수 교수가 한번 초청을 해줘서 비슷한 내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오늘 그 AI랑 데이터 댐에 대해서 뒤에 다시 이야기할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은 좀 다를 겁니다. 앞에 부분은 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제가 발표를 할 때 제가 질문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질문에 대한 답을 잘 해주시거나 아니면 굳이 답이 아니더라도 그냥 드립을 쳐도 됩니다. 그냥 인터넷 방송처럼 드립을 쳐주시면 재미있게 말하는 학생한테는 제가 나중에 강현욱 단장님 통해서 뭐라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제 화면 보이시죠? 파란 화면. 네. 예, 요 사진이 무슨 사진일까요? 이거는 질문도 아닌 것이 그냥 산호초 사진이죠. 아주 아름다운 산호초 사진입니다. 참 아름답죠? 이런 게 이제 제가 이런 사진을 보면서 참 이 산호초는 내가 직접 한 번은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는 꼭 이 산호초가 많다는 몰디브 마침 또 잠기고 있다고 하니까 몰디브로 꼭 여행을 가봐야겠다. 그래서 이 산호초를 보러 저 아내를 설득하고 몰디브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갔던 리조트인데요. 이렇게 몰디브는 섬이 섬 1,800개인가? 섬 1,800개 정도로 이루어진 섬나라고요. 그 중에 섬 하나입니다. 섬 하나가 크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 이런 데가 이제 로비 같은 곳이고 여기가 이제 하나씩 객실이고요. 제가 묵었던 곳은 여기고요. 그래서 이런 섬에 가서 이제 산호초를 보면서 이거는 꼭 동영상으로 찍어야겠다. 아주 아름다운 산호초를 찍어야겠다 해서 제가 드론도 사고 그 다음에 이런 풀페이스 마스크도 사고 고프로도 사고 이걸 이제 방수 커버까지 사서 수중에서 촬영을 다 해야겠다 해서 갔어요. 가서 실제로 촬영을 했더니 산호초가 이렇습니다. 지금 동영상 잘 나오시죠? 제가 생각하던 그 사진에 있던 형형색색의 산호초가 아니더라고요. 이거 왜 이럴까요? 원래는 형형색색의 산호초가 있던 게 맞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이게 하도 궁금해서 인터넷을 좀 뒤져봤어요. 왜 산호초가 형형색색이 아니고 회색인지. 그랬더니 이제 이게 다 그 바다의 수온이 증가해서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바다의 수온이 증가하면 이 산호초들이 이제 백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백화가 되면 그런 컬러풀한 색깔이 아니라 아까 봤던 그런 회색이 돼가지고 일단 일시적으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죽은 상태는 아니고 기절한 상태,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수온이 다시 회복이 되면 건강한 산호초로 돌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수온이 회복이 안 되고 오랫동안 있으면 이렇게 아예 죽은 산으로 까맣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아름다운 풍경들이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그것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해수면 상승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해안선이 좁아지겠지만 이런 몰디브 같은 나라는 진짜 그 섬으로, 아까 봤듯이 해발 고도가 몇 안 되는 섬으로 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2100년쯤에 1m까지 상승을 하면 거의 75%의 섬이 잠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토가 갑자기 4분의 1이 되는 건데, 그럼 정말 심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몰디브는 이런 것 때문에 국제사회에 아주 많은 호소를 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막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신재생 에너지를 쓰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이런 영상까지 찍었는데요. 혹시 이게 뭐 무슨 영상인지 아시겠어요? 그 저번에 들었던 기계공학과 학생들은 답하지 말고 기계공학과 학생들은 이거 맞춰도 정답으로 인정 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걸까요? 국제사회에 몰디브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고자 이런 영상을 찍어서 홍보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걸까요? 한번 채팅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요거 맞추거나 재밌는 이야기 해주시는 분한테는 제가 강현욱 교수님한테 이야기해서 선물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직 답을 할 생각들이 없으신 것 같네요. 상품을 공개를 해야 좀 하시려나요? 아무 이야기나 좋습니다. 그냥 이게 뭐 하는 건지. 롤링페이퍼, 수중 잠입 시 활동 훈련, 서약서 작성. 지금까지 중엔 서약서 작성이 제일 재밌는 것 같은데요. 물고기 마리를 세는 중이요. 여기 기계공학과 학생들 이 답을 몇 분 해주시네요. 정답 박상원 학생 알고 있죠? 박상원 학생은 저번에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수중 내각회의 맞는데요? 요 생물공학과 학생 박상원 학생 그때 제대로 안 들었나 보네요. 김대현 학생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지금 수중 내각회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우리는 이제 정부까지 물에 잠겨서 이렇게 그 내각회의조차 수중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발 자연 좀 지키고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쓰고 하자는 그런 호소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기록을 좀 할게요. 그 맞춰주신 분. 성함이 김대현 학생, 생물공학과. 아까 그 뭐라고 하신 서약서 작성 그것도 제가 좀 웃겼는데, 여기 교수님이 해주셨네요. 서약서 작성을. 교수님 선물을 드릴까요? 교수님도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중 내각회의를 하는 장면이고, 이렇게 몰디브가 자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국제사회에 호소를 했거든요. 근데 몰디브는 자기네들은 도대체 이런 지구온난화 환경 보호를 위해서 뭘 했나,
보면 얘들은 오히려 리조트를 더 짓고 있습니다. 리조트를 더 지어서 차라리 인공섬을 만들자. 국제사회에는 환경을 보호하자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네들은 오히려 환경 파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 리조트 원 아일랜드라고 해서 모든 섬에 리조트 하나씩을 지어서 돈을 벌어서 인공섬을 만들고 아니면 땅을 사서 이주를 가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리조트에 있으면서 여기도 뭐 리조트니까 TV도 있고 가전제품도 있고 전기를 써야 할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전기를 도대체 어떻게 쓰고 있나? 전기가 뭐 그냥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이 몰디브 리조트에서 전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맞추시는 분한테는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화력 발전을 하기도 하고 원자력 발전을 하기도 하고 뭐 폐기물을 태우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는 섬이잖아요. 섬에서 그리고 섬이 1000개가 넘죠. 도대체 발전들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아무 추측이나 뭐 헛소리를 해도 좋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어떤 신재생 에너지를 쓸까요? 일단 신재생 에너지는 안 씁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할 것 같은데 안 쓰고 수력 발전을 쓰려면 이제 물이 낙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그런 낙차가 있어야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수력 발전은 못 쓰고요. 해양 에너지라고 하는 뭐 파력 발전이나 조력 발전은 쓸 수 있겠지만 여기는 이제 자연 경관이 중요한 곳이라서 수력 발전은 안 쓰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박상원 학생은 알 것 같은데 이거는 기억나지 않으세요? 정답이 없으니까 그냥 정답을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떻게 화력 발전? 네, 화력 발전이죠. 근데 연료가 100% 석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유를 쓰고 있고요. 몰디브는 당연하게도 이제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100% 이걸 수입해서 등유를 어디 이런 뭐 숲 한가운데서 경유를 떼서 그걸로 발전을 하고 그걸로 전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일 처음에 누가 말했지만 신재생 에너지를 쓸 것 같잖아요. 여기는 적도 부으니까 태양광도 되게 좋을 거고 제가 드론을 날릴 때도 바람이 진짜 많이 불었어요. 일정하게 계속 불더라고요. 그래서 드론도 날리기 힘들었는데 이런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을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 경유를 수입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했어요. 국제사회에는 자기네들 환경보호 좀 해달라, 기후온난화 좀 막아달라, 신재생 에너지 쓰자 하면서 자기네들은 하나도 안 쓰고 오히려 화력 발전,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화석 연료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거 제가 드론으로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참 유지하고 싶은데 남들한테는 하자고 하면서 자기네들 안 하는 그런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래서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원래 저희 주제인 요거 듣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를 하고 네, 여기 내용이 좀 많은데 요거는 간단하게 빠르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신재생 에너지 자원지도라고 하는 분야고요. 자원지도가 신재생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여기 자원지도라는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여기 지금 에너지 AI 그 사업단이잖아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짚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소개도 있는데 저는 뭐 CFD 하던 사람이고요. 여기 기계공학과이신 분들만 알겠지만 뭐 CFD라고 하면 이제 전산 유체역학, 그러니까 유체역학을 컴퓨터로 푸는 거고요.
그러니까 코딩만 했습니다. 저는 실험 같은 건 안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에너지연구원 오기 전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선박, 배기가스, 표준시험 인증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오게 됐고요. 제가 주로 하는 분야는 이제 태양에너지 자원 데이터. 그러니까 이게 일사량 측정기거든요. 일사량으로 측정한 자료들을 제가 관리를 하고 표준화를 하고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초당으로 이게 데이터가 초당으로 들어와요. 일사량이 초당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전부 제가 측정하고 이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초당으로 들어오면 하루에 8만 몇 개일 겁니다. 8만 개씩 들어오는데 이 1년이 되면 여기 365를 곱하면 얼마 정도 되나요? 뭐 하여간 1년에 한 사이트당 몇억 개씩 들어오는 데이터를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CFD 했던 거를 이제 응용을 해서 이게 대한민국 지도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 빨간 부분이 일사량은 센 부분, 여기가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이 안 움직이는데 신재생에너지 예보 쪽 구름 이동 벡터를 계산을 해서 뭐 1시간 후에 여기 일사량이 어떻겠다 이런 예보 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뭐 하는 곳이냐? 에너지기술연구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에너지에 관한 모든 것을 하는 건지 에너지라고 하면 원자력 에너지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원자력 에너지는 원자력 기술연구원이 따로 있고 그러면 우리 연구원은 뭐 하는 곳이냐? 좀 정체성이 애매한데 저희가 뭐 하는 곳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홈페이지에 제일 먼저 뜨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여기 보시면 이 슬로건에 모든 게 나와 있습니다. 지구를 살맛나게 하는 1도의 기술. 근데 이렇게 보면 뭔지 모르잖아요. 여기서 1도가 뭘까요? 1도. 이것도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도가 뭘까요? 1도 각도? 각도 1도, 2도 이런 각도일까요? 한번 아무나 온도 맞죠? 일단 온도는 맞습니다. 여기 보면 1이라는 숫자에 온도계처럼 돼 있죠. 1도 낮추는 기술. 지구의 온도를 1도 낮출까요? 저희가 지구 평균 기온을 1도 낮추는 건데 그냥 1도를 낮추는 걸까요? 지금 얼마가 올라와 있으니까 1도를 그냥 낮추자. 어디 기준점이 있을 거예요. 언제보다 1도를 낮추자. 지구 평균 기온 맞고요. 1도 낮추는 거 맞는데 1도를 낮춘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단 여기 지구 평균 기온 여기 세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누구를 정답으로 할까요? 네 분이 하셨대. 일단 제일 먼저 이야기한 김은혜 학생한테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은 맞는데 이게 저희라고 할까요? 지구가 이제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한 게 산업화 이후입니다. 그때 화석 연료를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구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해요. 기준이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이후로 온도가 오르고 있는데 이 오르는 양을 1도 이하로 맞추자. 그러니까 산업화 이후에 지구 온도가 오르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온도에서 1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산업화 그때 평균 온도보다 1도만 오르자. 그런 목표입니다. 원래 저희 국제 기후 변화 기구 UNFCCC에서는 이제 목표를 1.5도로 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연구원은 그거보다 더 빡센 목표를 1도만 올리자.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도라는 거는 지구 온난화를 뜻하겠죠. 우리 연구원은 지구 온난화를 대응하는 그런 쪽에 모든 정체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이 에너지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에너지라는 게 기계공학 학생들은 알겠지만 어디 저장된 에너지를 쓰고 나면 이게 항상 100% 효율이 아니니까 만약에 저희가 저장된 에너지를 50% 효율로 썼다. 그럼 남는 50%는 이게 열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그래서 이런 에너지 기술 개발에서
이런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신재생 에너지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기존 쓰는 에너지의 효율도 올리고 이미 생산된 이산화탄소 처리하는 거, 그리고 화석 에너지를 깨끗하게 쓰는 거, 이런 쪽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뭐 정부 출연 연구소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고요. 그래서 지구에 살맛나게 하는 1도의 기술, 이런 슬로건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사실은 재생 에너지랑 신에너지를 합친 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해외에서 신재생 에너지란 말이 없어요. 해외에서는 이 신재생 에너지를 영어로 하면 리뉴어블 에너지입니다. 리뉴어블. 이거를 뭐 직역을 하면 재생 에너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라는 말을 안 씁니다. 재생 에너지라는 말만 쓰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 신에너지까지 합쳐서 신재생 에너지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원은 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이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정의가 돼 있고 이걸 합쳐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른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태양광, 풍력, 수력, 뭐 해양에너지 이런 건 다 재생에너지고요. 신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연료전지, 석탄, 액화, 가스와 수소에너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보통 자연에너지를 전력으로 바꾸는 게 재생에너지가 되어 있고요. 신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진 에너지를 어디다 저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수소차, 뭐 수소에너지라는 말이 많은데 수소 자체를 어디서 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천연가스는 매장된 거를 바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근데 수소는 이거 어디 쌓여 있는 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런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어떤 에너지로든 그 물을 그 수소 분해해서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그거를 가져가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소 에너지는 에너지 전달체입니다. 수소를 에너지를 써서 만들어서 이걸 이동시켜서 딴 데에서 쓰겠다. 그게 수소 에너지고요. 연료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료전지도 마찬가지고 석탄, 액화, 가스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있는 석탄을 액화나 가스화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신에너지는 모두 에너지 전달체고 재생에너지는 이제 실제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수소 에너지에서 말이 많은 게 이게 수소가 그린 수소냐 그레이 수소냐 그런 말이 많거든요. 이 그레이 수소는 어떤 거냐면 이제 화력 발전에서 나온 전기로 수소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깨끗한 에너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라고 안 부르고 신에너지라고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라는 거는 이런 태양광 풍력 또는 이런 재생에너지에서 가져온 전력을 가지고 수소를 만들면 그게 이제 그린 수소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그레이 수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태양에너지라고 하면 제가 그 신재생 에너지라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보통 이제 태양열을 많이 말해요. 태양열, 태양광이 아니라. 그러니까 태양에너지에는 저희가 이용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태양광이 있고 태양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구분할 수 있나요? 여기 지금 제가 이미지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태양광이고 하나는 태양열이에요. 어떤 게 태양광이고 어떤 게 태양열일까요? 그 이유를 같이 말해주는 사람한테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 오른쪽 어느 게 태양광이고 어느 게 태양열일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마 기계공학과 학생들은 대충 알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학교에 이 똑같은 강의를 했을 때도 거기는 이제 기계공학과 교수님조차 이제 태양열과 태양광을 혼동해서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엄연히 다른 거고 이제 저같이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은 딱 보면 이게 어느 게 태양열이다, 태양광이다 말을 할 수 있거든요. 혹시 아무도
왼쪽이 태양광, 오른쪽이 태양열.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정답이고요. 혹시 지금 뭐 인터넷 찾아보는 거 아니죠? 이유를 조금이라도 맞추면 정답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열을 모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요거 여기 있는 조그만 것들이 다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태양이 비치면 이걸 다 이쪽으로 모아서 발전을 하는 게 그게 태양열이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빛을 바로 전기로 바꿉니다. 그래서 왼쪽이 태양광, 오른쪽이 태양열이고요. 태양에너지에서 빛의 이중성은 다들 아시잖아요. 여기 공대니까. 그러니까 빛은 입자, 그리고 빛은 파동,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빛의 이중성이라고 하는데, 빛을 입자로 봤을 때 이 에너지를 활용하는 게 이제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태양광 패널이고요. 태양광 패널은 반도체로 되어 있거든요. 반도체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이 태양광의 입자를 맞아서, 그러니까 태양광 입자에 맞아서 나가면 이게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광전 효과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이 광전 효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죠. 그다음에 빛의 파동 성질을 이용한 것. 여러분들 그 난로가에 있으면 따뜻한 게 느껴지잖아요. 이런 복사열, 그러니까 빛으로만 전달되는 열, 이걸 활용한 게 태양열 발전입니다. 그래서 뭐 태양광 발전은 아시다시피 뭐 이런 카시오 계산기 여러분들 많이 쓰는, 요즘에 이런 거 안 쓰죠. 이거 구형 모델 같은데, 아무튼 요런데 이제 이런 태양광 패널이 있죠. 계산기는 태양광 얼마 안 쓰니까, 전기를 얼마 안 쓰니까 이런 작은 태양광으로 충분히 돌아가고요. 요즘에 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도 가면 지붕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태양광 발전이고요.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뭐 다 아실 테니. 태양열 발전은 왜 이렇게 빛을 모으냐,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태양열 발전이 보면 이 태양에서 오는 빛을 이렇게 다 모으는 거잖아요. 이 원리가 여러분들 겨울에 집에서 가끔씩 쓰는 이 열풍기 원리랑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열원이 이 중간에 있고 이것들이 이렇게 비쳐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태양열 발전은 이걸 거꾸로 놓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빛을 모아서 여기를 아주 뜨겁게 3000도, 4000도씨까지 올려서 이 열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물을 끓여서 발전을 하는 겁니다. 뭐 엔진이랑 똑같은 거죠. 화력 발전이랑 똑같은 거고, 모으기 하면 똑같은 겁니다. 근데 태양광 발전은 빛의 입자가 와서 그냥 때려서 전자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모을 필요가 없거든요. 태양열 발전은 왜 모아야 되느냐? 아마 기계공학과 학생들은 대충 알 거예요. 저희가 이게 TS 선도라고 해서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여기가 온도, 여기가 엔트로피인데, 아무튼 온도가 높을수록 이 발전 효율이 좋아진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도가 뭐 저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뭐 상온의 온도 25도 가지고 발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이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올려서 그 다음에 발전기 하나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태양광은 제가 넘어갔었는데, 태양열 발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빛을 모으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모이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모이는 거고요. 위성 접시 같은 걸로 이렇게 모으기도 하고요. 근데 안 모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정용에서 많이 쓰는 태양열 온수기에 많이 쓰는 거고요. 여기 관이 있고, 이 관들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열을 계속 받아서 여기서 온수가 나오는 그런 태양열 발전도 있고요. 이건 발전이라기보다는 열을 그대로 열로 쓰는 거기 때문에 태양열 온수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런 융복합 발전도 있고요. 여기 태양광 패널들, 요거는 칠레에 있는 엄청 큰 발전소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김은혜 학생이 맞춰 주셨는데 이게 이제 태양광 패널이고 이게 이제 태양열 지별기입니다. 보통 많이 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태양광이랑 태양열 구분은 쉽게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 태양광 패널은 거의 다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이런 네모가 여러 개 있는 거. 이렇게 격자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요거 맞추시면 요것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생겼어요? 격자처럼. 힌트를 드리면 이제 아까 반도체라고 했죠. 태양광 패널들은 다 반도체고요. 지금 네모 하나가 한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한 장 한 장 이어 붙인 거고요. 여기 왜 이렇게 또 사거리처럼 비어 있고 네모나게 만든 건 알겠어요. 왜냐하면 네모나게 해야 최대한 좁은 공간에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동그랗게 왜 비어 있을까요? 무슨 도로의 사거리처럼. 한번 말해 보실 분? 박성은 학생은 좀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전자가 이동할 공간? 전자 여기 보시면 전자는 여기 전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얘들끼리 이렇게 연결돼 있고요. 여기 보이죠?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진짜 그냥 비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제가 이거 비슷한 내용으로 얼마 전에 중학교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중학생 중에 한 명은 이걸 그냥 바로 맞추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음소거 좀 하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중학생들은 그냥 바로 맞췄어요. 다들 맞춘 건 아니고 한 명이 맞췄지만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까요? 진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유, 더 자세한 이유는 좀 어렵겠지만 표면적인 이유는 교체하기 쉽도록 아주 비슷해요. 비슷한데 조금 틀려요. 다른 정답자가 없으면 박재진 학생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아무도 다른 답변 없을까요? 안 깨지려고? 아니에요. 지금 박재진 학생이 말해준 것 중에 쉽도록 이게 제일 큰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만들기 쉬워서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하면 만들기 쉬우냐? 일단 박재진 학생 건축공학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반도체라고 했죠?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 반도체입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나요? 이런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해서 만듭니다. 이거는 대량 생산이 이미 되고 있고 모든 칩들, 여러분들 휴대폰에 쓰는 그 ARM 퀄컴 칩들 만들 때도 요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기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모든 반도체 베이스는 이런 실리콘 웨이퍼를 시작으로 만들거든요. 태양광 패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요걸 가지고 가공을 해서 태양광 패널로 쓰는데 이걸 그대로 쓰면 원형이니까 집적도가 안 높겠죠. 원형으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될 테니까 빈 부분도 많고 태양광 패널은 보통 네모인데 이 안에 동그라미를 넣으면 빈 공간이 너무 많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를 깎아야 되는데 또 너무 많이 깎아서 정사각형으로 만들면 깎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겨있던 웨이퍼를 이쪽씩 조금씩 깎아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한 장 한 장 이런 모양이 되고 마치 그 사각형이 못딱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거를 모으면 아까 같이 이런 식으로 빈 공간이 생기는 그런 태양광 패널이 되는 겁니다. 태양광 패널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자원 지도입니다. 이때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원 지도라는 거는 이제 저희 부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고요. 이거는 이제 구글 지도나 네이버 지도 같이 그냥 지도상에 모든 지점에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얼마나 나오는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인데 여기 들어와서 자원 지도 누르면 이게 다 뜨고요. 만약에 태양 자원 지도를 보고 싶다 누르면 지금 여기는 안 넣어놨는데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뒷내용 하는 것보다 이거를 바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화면 공유 다시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저희 부서 홈페이지 아까 그 홈페이지고요. 여기 자원지도 분석 시스템 가면 아까처럼 태양, 풍력, 수력, 태양 다 있고요. 눌러보면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지도가 뜹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원하는 지점에 여기 지점 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 전남대에 계시잖아요. 여기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있고 터미널이 있고 EB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전남대 어디 있죠? 여기서 굉장히 커서 잘 보일 줄 알았는데 여기가 지금 버스 터미널이거든요. 여기인가 보다. 네, 여기 전남대 있죠. 여기 누르면 분석 중 이렇게 뜨고 일조율, 일사량이 이렇게 다 뜹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발전량이 얼마나 나올지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풍력도 보시면 풍력도 마찬가지로 풍속 찍으면 어디 있나요? 제가 지도를 연구하긴 하는데 지를 그렇게 잘 아는 편은 아니라서 또 아무 때나 찍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데 산맥 있는 곳이 풍력이 높고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이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자원 지도입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이거를 해왔고요. 지금은 이제 자원 지도를 벗어나서 뒤에 설명은 좀 건너뛰겠습니다. 에너지 원별로. 에너지 원별로 자원 지도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는 것들이고요. 이것도 건너뛰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 예보를 하고 있어요. 자원 지도라는 거는 이제 과거의 데이터들이고요.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태양광 패널이 내일 태양광 발전이 얼마나 될 것이다. 만약에 태양광 발전 사업자라면 내일 얼마 나오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전력 거래는 다 이 전력 거래소라는 곳에서 하는데 매일매일 입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너네 발전량 얼마 나올지 미리 예측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력 거래소도 이 우리나라 전력 운영을 하는데 계획을 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빛이 비치는 대로 발전이 되니까 이 수요에 맞춰서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 같은 곳을 껐다 켰다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많으면 전자제품이 터질 겁니다. 지금 이 전력거래소는 지금도 수요랑 공급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전기는 아시겠지만 전력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전날 입찰을 받습니다. 전날 6시까지 내일 너네가 발전할 양을 보내라. 그걸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값을 얼마를 쳐주고 만약에 틀렸으면 페널티를 먹거든요. 저희는 예보가 필요해져서 저희는 예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이런 태양빛이 처음에 중요하겠죠. 그리고 구름,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구름을 없는 곳을 뚫고 와야 이렇게 태양광 패널에 닿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자도 치고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분석을 해서
AI 모델도 쓰고 통계 모델도 쓰고 Numerical Weather Prediction, 그러니까 대규모 그 수칙 이상 예측도 쓰고 해서 이런 예보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된 데이터인데 이건 저희가 개발 중인 사이트입니다. 아까처럼 어디 들어가서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찍어보면 내일 모레까지 태양광 발전이 얼마나 나올지 이런 예측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뒤에 부분은 건너뛰고요. 마지막으로 제 원래 오늘 발표 주제였던 신재생 에너지 데이터 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까지는 이런 자원 지도를 계속 해왔는데 알파고가 언제죠? 알파고가 뜨면서 갑자기 이 딥러닝 기술이 뜨고 빅데이터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죠. 4차 산업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라고 다들 아시잖아요. 지금도 뭐 휴대폰 다들 구글 아니면 뭐 애플 거 쓰겠지만 여러분들 데이터 다 지금 수집되고 있고 이 데이터가 나중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기 지금 뒤에 보이는 이 배경 이거 어딜까요? 이거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이것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커다란 댐 같은데 아주 유명한 댐인 대청댐이요. 충청도 쪽 사람 아닌가요? 후보댐 맞습니다. 박성원 학생, 이거는 제가 했던 내용이 아닌데 바로 맞췄네요. 네, 후보댐입니다. 이 후보댐 이미지를 제가 왜 가져왔을까요? 그 작년에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2020년 한국판 뉴딜. 이게 1933년에 미국의 뉴딜 정책을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주 비슷합니다. 여기서 따왔기 때문에 1933년 당시에는 세계대공황 때문에 이 뉴딜 정책을 하게 됐고 지금 2020년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침체된 경제를 다시 살리자. 그래서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두 개는 이 두 개입니다.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때 후보댐을 건설하면서 얻은 것은 엄청난 양의 물이었고 이 엄청난 양의 물과 후보댐에 의해서 일어났던 산업이 일단은 수력 발전, 이 엄청난 양의 물을 사용해서 발전을 했고요. 식수도 공급할 수 있게 됐고 각종 용수들, 그러니까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이죠. 그래서 이 물을 확보하게 되고 산업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또 그 자체로 관광 코스로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후보댐을 세우면서 이제 강을 막으면서 생긴 도시가 이 라스베이거스라는 도시도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0년 한국판 뉴딜에서 보면 일단 이게 제가 쓴 게 아니라 실제로 한국판 뉴딜 정부 자료에 보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댐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재료죠. 여기서도 후보댐 때문에 이제 엄청난 양의 물이 생겼고 우리는 이제 엄청난 양의 데이터, 빅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어떤 산업에 영향을 미치냐? 지금 말하는 거는 DNA라고 데이터, 네트워크, AI 연구를 하는데 이 빅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AI 기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고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 양이 많아야 됩니다. 데이터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AI 모델이 좋아지고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런 그린이랑 디지털 이거에 제일 잘 맞는 게 저희 연구원 안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자원 지도가 여기에 딱입니다. 저희가 확보한 데이터가 가장 많고요. 품질도 좋고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상청이나 전력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 실제로 직접 받아서 보면 엉망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전력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보면 밤 12시 새벽 1시인데 막 태양광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다 품질 관리를 해서 다 빼버려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을 이미 다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데이터 댐이라고 해서 새로 브랜딩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참조 표준이라고 해서 1980년대부터 재왔던 그런 일사량 자료들, 이건 관측 자료고요. 그다음에 자원지도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나온 건데 저희가 일사량을 측정하는 것 말고 위성 영상에서 가져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천리안 이런 게 기상위성이 발사가 되면 저희랑 MOU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실시간으로 위성 이미지를 봤거든요. 그 이미지를 보고 구름을 예측해서 일사량을 예측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해상도 자원지도를 얻을 수 있고,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지금 홈페이지 보이시죠? 여기 가면 거의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5시 15분인데 이게 정지를 해야겠구나. 4시 40분, 5시까지도 데이터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해가 뉘엿뉘엿하니까 좀 어둡고 여기서부터는 아예 0인 부분이고, 나우캐스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원지도 나우캐스팅 기술, 이거는 과거, 이거는 현재, 그리고 지금 개발 중인 미래, 그리고 요것들은 다 일사량이라고 하면 잠재량이라고 해서 이걸 전력 데이터로 바꿔놓은 그런 데이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다 모아서 신재생 에너지 데이터 댐을 만들고 AI 연구자들한테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력 발전 댐을 보면 물이 이렇게 많잖아요. 물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 댐은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생겼고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빅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다 쓰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일부만 나가죠. 일부만 나가서 이 발전기를 돌리게 되는데, 여기서 빅데이터도 쓰레기 데이터가 엄청 많습니다. 이 빅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야 됩니다. 이걸 뽑아내서 이 DNA 연구라는 발전기를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죠. 여기서는 전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 연구 분야나 이런 데에서 이런 AI 연구는 상당히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하는 사람은 우대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런 가치 있는 데이터를 뽑는 데이터 생산자에 대한 그 우대나 데이터 생산에 대한 가치를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AI 연구자들도 항상 얘기하는 게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AI 연구는 그냥 적당한 모델 골라서 학습을 시키면 되는데, 보통 이제 AI 연구에서 말하는 건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그러니까 쓰레기가 들어오면 어차피 이것도 쓰레기다. 그래서 이 쓰레기들 중에 원석을 찾아내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데이터 생산자밖에 못하는 일이고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계급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AI 연구자들이 공감을 하고 확인을 받은 그런 모양인데요. 데이터도 계급이 있습니다. 일단 현실 세계, 아날로그 있는 세상에서 이 데이터를 측정치로 바꾸는 게 이제 단순 수집 데이터, 로우 데이터라고 부르는 것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측정도 항상 좋지는 않거든요. 측정이 실패할 수도 있고 누가 지나가다 일상에 가렸을 수도 있고, 그런 데이터를 뽑아내는 게 이제 품질 관리, QC, 퀄리티 컨트롤 된 데이터가 이제 QC 데이터가 되고, 이 데이터 자체만으로 또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관측한 데이터도 있고 우리가 관측한 데이터도 있고 이걸 같이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형식이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 엑셀 파일 써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온도를 온도라고 썼고 어떤 사람은 외기온이라고 쓰고 어떤 사람은 기온이라고 쓰고 이러면 데이터를 못 써요. 그러니까 이걸 합쳐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걸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형식을 통일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로 형식을 통일해 놓은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QC 데이터 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고요. 이렇게 올라갈수록 데이터 양은 줄게 되고 품질이 올라가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확률 통계 들었으면 알겠지만 데이터의 표준 불확도를 구해서 데이터 신뢰 구간까지 산정하는 게 이제 뱅커블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급 하나하나 넘어가는 걸 보면 이게 다 쉬운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걸 하나씩 보여드리면 일단 첫 번째 허들은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측정하는 데이터.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CCTV인데 저희 제주도 분원에 있는 거, 양양군청에 위에 있는 거 이런 것들 측정하고 모으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막 태풍이 불면 이거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해 주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요. 이 데이터들을 지금은 제가 클라우드 베이스로 해서 IoT해서 바로 들어오는데 예전에는 사람이 가서 SD 카드를 뽑고 SD 카드도 아니죠. TF 카드를 뽑고 그거를 PC에 넣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직접 측정부터 아까 말했던 위성 일사량 계산하는 거 저희 계산한 클러스터들 서버들이고요. 이거 계산한 것도 상당히 힘들고 한 번씩 정전이 되면 이거 다 껐다 키는 것도 일이 힘듭니다. 그리고 이미 측정된 데이터 수집하는 거, 기상청에 있는 데이터 수집하는 거, 그다음에 누가 계산해 놓은 데이터 수집하는 거, 이건 유럽 중기예보센터에 있는 데이터인데요. 이런 작업들이 다 하나하나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네,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클라우드 베이스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면 예전에는 TF 카드도 아니고 자기 테이프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다 일사량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도 잘 보신 적 없죠? 그거보다도 더 오래된 이런 자기 테이프에 데이터를 수집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품질 관리. 그냥 데이터들 보면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이상한 데이터는 다 버리고 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데이터 품질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 형식을 통일하는 게 필요해요. 기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많은 파일들이 있어요. NC, 그리브, CSV, 엑셀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다루기 쉬운데 JSON이나 XML, H5, 그리브 같은 경우는 바이너리 파일이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텍스트 편집기로 열어보면 읽을 수 없는 데이터가 나와요. 이거를 다 변환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표준 기상 데이터만 해도 이런 많은 형식이 존재합니다. 이거를 다 통일해서 데이터베이스, MySQL이나 MariaDB 요즘 많이 쓰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기에 좀 어려운 내용일 것 같은데 아무튼 확률 통계 기반으로 저희가 데이터가 10이면 10이라고 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9에서 11일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다. 이렇게 확률 구간으로 줍니다. 현대 측정학에서는 100%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몸무게를 쟀는데 84kg가 나왔다. 그러면 네 몸무게가 84kg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표준 불확도까지 계산해서 네 몸무게가 83에서 85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다.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 정확한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런 신뢰 구간까지 제공을 해주는 게 이제 뱅커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걸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은행이 투자를 할 때 항상 그 리스크를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몇 프로 확률로 얼마를 회수할 수 있겠다. 그 계산이 돼야 투자를 하거든요. 태양광 사업도 자기 돈으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은행에서 다 프로젝트 펀딩으로 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신뢰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발전량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나올 확률이 얼마다 그렇게 은행에 알려줘야 그럼 우리가 얼마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뱅커블 데이터 만드는 작업까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저희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냥 공개를 한 게 아니라 1년에도 심사를 6번씩 받아요. 그래서 이 외부 위원들 모시고 1년에 6번씩 심사를 받아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데이터댐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연간 쓰는 돈만 해도 한 7, 8억이 되고요. 사람이 1명 또는 2명이 거의 1년 내내 붙어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 연구원의 유일한 데이터 과학자인 이재현 박사님이 신문에 쓴 내용인데요. 이분이 지금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연구원의 연구자들이 이런 데이터나 AI 연구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데이터 무진장 가져와서 AI 돌려주세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분이 받은 데이터 중에 저희 대전에 있는 덕명 하우스 스토리 아파트 23층 아파트인데 데이터에는 0층으로 돼 있어요. 면적도 0으로 돼 있어요. 이러면 이걸 그대로 AI 연구에 넣었다? 그러면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도 하시는 이야기가 상한 재료로 요리를 하면 건강한 음식이 나올 수 없다. 데이터가 좋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뱅커블 데이터까지도 바라지를 않아요. QC만 돼 있는 데이터 주면 여기서부터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근데 현실은 단순 측정 데이터를 이분한테 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을 받고 계세요. 네, 저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분한테 드리면 금방 해줍니다. 그래서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게 데이터 과학자이긴 한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데이터 생산자고 이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재생 에너지 데이터댐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김보영 박사님 발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학생들 질문 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이나 아니면 마이크 켜시고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사항 없어요? 오늘 박사님께서 너무 강의를 잘 해주셔가지고 학생들이 질문이 없나 봅니다. 일단 박사님께서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김대현 김은혜 박상원 학생은 저희가 네. 확인해가지고 꼭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건축공학과 박재진 학생도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세미나는 여기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